친구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암암리 얘기를 하지만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내죠.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와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으로 전파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게 고장이 나면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지만 전문가랑 얘기하면 해결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해와 진실을 좀 제대로 알려드릴까 하는 내용이 이번 내용이죠. 나팔관 조영술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나팔관 조영술이 되게 아프다는 선입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팔관 조영술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경우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를 할 때는 난임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나팔관 검사고 난소나이 검사, 그 다음에 남성은 정액 검사, 이렇게 세 가지 검사만 하면 나머지 시술을 가는데 문제가 없죠. 나팔관 검사를 그러면 왜 인공수정을 할 때 꼭 해야 되는가, 어떤 아니면 뭐 시험관하기 할 때 해야 되는가 보면 나팔관이 막혔으면 인공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분은 인공수정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을 말씀드리면 인공수정을 할 때는 나팔관 조영술을 해서 나팔관이 뚫렸는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빨대를 생각하면 돼요. 빨대를 생각해서 뚫렸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프죠. 잘 뚫리죠. 바람 잘 통하죠. 근데 이 빨대가 되게 구멍이 작고 후 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입이 부풀면서 아프죠. 그런 개념이에요. 나팔관이 잘 뚫리면 생각보다 덜 아파요. 잘 안 뚫리면 아프죠. 근데 통증이 생리통 정도예요. 근데 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신경이 발달해 있거나 또는 정말 나팔관이 막혔거나 어떤 시술이나 임신을 할 때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너무 아프신 분들은 정말 수면 마취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임신이 잘 되는 이유는요. 우선은 나팔관 조영술을 하면 이 깨끗한 무균적인 조영제로 나팔관을 뚫어주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 당연히 훨씬 더 확률이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첫째 날 때도 나팔관 조영술을 하고 둘째 날 때도 나팔관 조영술을 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바로 임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출산해서 가세요. 나팔관 조영술을 해서 나팔관이 잘 뚫려 있으면 자연 임신의 확률이 한 30%까지도 올라가요. 뭐 난소 나이가 어떻고 그 다음에 결혼한 지 몇 년이 됐고 피임을 몇 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내용에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급하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어떤 시술을 갈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시험관이 훨씬 높습니다. 빨리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시험관이 유리할 수는 있어요. 애매한 경우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의 감정과 상황은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시술을 하시는 게 제일 맞죠. 그 난임병원에 가면 우선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난임병원에 다닌다는 속상함이 하나 있고 그 난임병원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좀 있죠. 진료를 하다 보면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시술을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자가 없거나 나팔관이 막혔으면 임신이 안 되는데 5년,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나를 점검하는 과정? 이제 내가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난소 수술력이 있거나 내가 너무 나이가 많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다면 미리 가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가서 바로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난소 나이 검사, 그다음 나팔관 검사, 정액 검사를 통해서 난임 의사가 하는 일은 그 확률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관이 제일 높은 확률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권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를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랑 의사 선생님이 서로 그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빨리 얻게 하려고 하는 게 난임병원의 목표지 바로 시험관 하기를 하거나 인공수정을 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우선은요, 질문이 두 가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를 쉬느냐, 내가 직장을 쉬느냐. 근데 실제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하기 시술을 할 때 쉴 필요는 없어요. 주기를 쉬느냐가 더 관심인데요. 예전에 10년 전에 시험관 하기를 할 때만 해도 난소 기능도 좋고 저 산모 나이가 더 젊었어요. 지금은 보통 산모 나이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올라갔죠. 그래서 난소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시험관을 한 달 쉬고 하기도 하고 바로 이어서 하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보고 판단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 난소 기능과 또 그리고 또 직장 커리어. 그래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난임병원에 처음 오시면 계획을 길게 잡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병원을 다니는 동안에
적어도 1년 안에 임신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대개는 다 잘 졸업하세요. 계획을 같이 짜는 개념, 인생 계획을 짜듯이 그렇게 짜다 보면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죠. 1978년에 그 영국의 첫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고요. 그 여자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관 아기 안정성도 확보되고 노벨의학상을 받았죠. 동료들의 리뷰를 통해서 안전하냐 아니냐에 대한 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죠. 대개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난자를 조작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기형 확률의 차이가 없다고 나왔고요. 보통 자연수정, 시험관 아기도 자연수정과 미세수정이 있어요. 조작해서 수정하지 않는다면 차이는 별로 없다. 미세수정의 경우에는 약간의 기형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좀 나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요. 통계가 유의하지 않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시험관 아기 가는 분들은 되게 이제 고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소 기능이 저하, 그러니까 안 좋은 수정란과 안 좋은 상태에 따라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연히 시험관 아기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은 건 넣어주지 않아요. 위험할 것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형 확률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런 서플리먼트라고 그러죠. 영양제나 이런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시험관 아기는 1~2% 싸움이에요. 1~2% 임신율 확률을 올리는 이런 싸움이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도움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어요. 당연히 누워서 쉬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근데 상과학 교과서에 보면요.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임신의 예후에 영향이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과 달리 지금은 제약 기술도 발달하고 있어서 그런 도움이 되는 게 조금씩 있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제 정도는 소위 말해서 깔아 드시는 게 좋죠. 음식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항산화제 계통에는 뭐 블루베리나 딸기, 라즈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아몬드 등이 있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행을 개선하죠. 연어, 아보카도, 견과류, 아마씨 등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화기능하고 인슐린 저항성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배란 장애를 도와줘요. 치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콩이나 완두콩, 렌틸콩, 샐러리, 토마토, 시금치 뭐 이런 거 도움이 되고요. 지방산이 적절한 단백질 이거는 생식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어나 참치, 콩, 두부, 요거트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되게 핫하죠. 비타민 D. 비타민 D 먹으면 생식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비타민 D는 꼭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2020년, 2021년 초산 평균 나이가 32세예요. 이게 아마 결혼이 늦어지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는 것도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35세 기준으로 하고요. 보통 40세 이상 이제 고령 산모, 35세 정도 고령 산모를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나이대 이후의 출산은 기형 확률이 약간씩 올라가요. 주산기 위험성, 뭐 조산이나 뭐 어떤 산모의 위험도가 생기는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 산모는 보통 35세 기준으로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료로 오시는 분들 25세, 한 27세, 30세만 돼도 미리 그 얘기를 다 해요. 그 나이 때 미혼의 경우는요, 난자를 얼려놓을 수도 있어요.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지만 얼려놓으면 나중에 또 40세 넘어서도 출산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땐 또 의학이 더 발달할 수 있으니 그런 준비를 하는 건 되게 필요하죠. 제 생각에 고령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니에요. 고위험 산모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0만 나오면 어떡하지?